배신과 복수의 막장 이야기. 놓치고 싶지 않다면 구독, 좋아요. 설날 열흘 전부터 박선미의 악몽은 시작됐다. 시어머니로부터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방아쇠를 당겼다. 선미야, 올해는 식구가 많이 온다. 갈비찜, 잡채, 전 10가지 식혜, 수정과 다 준비해, 알았지? 대답할 틈도 없이 전화는 끊어졌다. 선미는 핸드폰을 내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23년째 반복되는 의식이었다. 장을 보러 나간 대형마트는 명절 장보기 전쟁터였다. 카트에 소고기 5kg, 대파 3단, 표고버섯, 은행, 밤, 대추를 가득 담았다. 계산대 앞에서 카드를 꺼내려는데 남편에게서 문자가 왔다. 장 보는 김에 내 양말이랑 와이셔츠 좀 사와, 급해. 선미는 문자를 읽고도 답장조차 하지 않았다. 어차피 무시해도 대답해도 똑같았다. 남편은 그녀의 의사 따위에는 관심이 없었으니까. 집에 돌아오자마자 냉장고에 식재료를 정리하고 바로 음식 준비에 들어갔다. 설날 당일에는 시간이 없으니 미리 할 수 있는 건 다 해야 했다. 갈비를 손질하고 고기를 재우고 나물을 다듬고 전을 부칠 반죽을 만들었다. 손목이 욱신거렸다. 지난해 명절 때 무리해서 생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재발한 것이다. 파스를 붙이고 다시 칼을 잡았다. 남편 민우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예능 프로그램에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여보, 물 좀. 선미는 손을 씻고 물을 따라 건넸다. 민우는 물을 받아 마시며 물었다. 음식 준비 잘 되고 있어? 엄마가 이번엔 까다롭게 구실 거야. 작년에 잡채가 좀 짰다고 하셨거든. 선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그의 입에서 수고한다는 말이 나온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설날 당일 새벽 4시, 선미는 알람보다 먼저 눈을 떴다. 몸은 피곤했지만 긴장감이 잠을 쫓아냈다. 부엌으로 향해 전을 부치기 시작했다. 동그랑땡, 생선전, 고기전, 버섯전, 김치전, 종류만 8가지. 기름이 튀어 손등에 화상을 입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아침 9시, 시댁 식구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선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다. 시어머니 순자는 현관에서부터 집안을 훑어보더니 말했다. 음식 준비는 다 됐어? 네,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지금 몇 시인데 거의야. 빨리 상 차려. 큰 시누이 지연과 그 남편 아이들 둘, 작은 시동생 민석과 그 아내, 아이들 3까지 총 15명이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아무도 선미를 돕지 않았다. 선미는 혼자서 상을 차렸다. 큰 상 하나, 작은 상 둘. 그릇만 60개가 넘었다. 무릎이 후들거렸지만 표정 관리를 했다. 마침내 상이 완성되자 시어머니가 한마디 했다. 올해는 좀 성의 있게 했네. 작년보다 낫네. 칭찬 같지만 칭찬이 아니었다. 비교와 평가만이 존재하는 말이었다. 제사가 시작되고 남자들만 절을 했다. 여자들은 부엌에서 대기했다. 선미는 싱크대에 기대서서 숨을 골랐다. 절이 끝나고 식사 시간. 모두가 음식을 맛있게 먹는 동안 선미는 부엌과 식탁을 오가며 그릇을 채웠다. 숙모 물 주세요. 큰엄마 이거 더 주세요. 아이들의 주문이 끊이지 않았다. 민우는 한 번도 아내를 거들지 않고 형제들과 소주잔을 기울였다. 야, 올해 회사 실적이 좋아서 보너스 두둑하게 받았어. 형님은 좋겠네요. 그들의 웃음소리가 선미의 귀에는 조롱처럼 들렸다. 오후 2시 식사가 끝났다. 하지만 선미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 설거지가 남았다. 식기세척기에 들어가지 않는 큰 냄비와 프라이팬을 손으로 씻었다. 손은 갈라지고 허리는 끊어질 것 같았다. 거실에서는 TV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다. 시동생 민석의 아내가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말했다.
형님, 커피 한 잔만 부탁해요. 애들 때문에 피곤해 죽겠어요. 그 순간 선미의 손이 멈췄다. 피곤한 건 나도 마찬가지인데. 하지만 입 밖으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묵묵히 커피를 내렸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나는 언제쯤 쉴 수 있을까? 아무도 그 말을 듣지 못했다. 아니, 듣고도 못 들은 척했다. 명절이 끝나고 며칠 후, 선미는 손목 통증이 심해져 정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엑스레이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이 상당히 진행됐네요. 당분간 무리한 집안일은 피하셔야 합니다. 최소 2주는 손목 사용을 자제하세요. 선미는 진단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에게 사실을 말하자 민우는 대수롭지 않게 반응했다. 그냥 파스 붙이면 되는 거 아니야? 병원비 아깝게. 선미는 말문이 막혔다. 23년 동안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생긴 병인데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날 밤 선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옆에서는 민우가 코를 골며 자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스마트폰을 꺼내 포털 사이트에 검색어를 입력했다. 주부 우울증, 가정폭력, 이혼 상담. 클릭할 용기가 나지 않아 그냥 화면을 내렸다. 다음 날 오후 고등학교 동창 혜진에게서 연락이 왔다. 선미야, 오랜만에 커피 한 잔 할래? 선미는 한참을 망설이다 답했다. 그래, 나갈게. 카페에서 혜진을 만났다. 변호사가 된 혜진은 말쑥한 정장 차림이었다. 반면 선미는 후드티에 운동화 차림으로 나왔다. 혜진은 선미를 보자마자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너 많이 야위었다. 무슨 일 있어? 선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혜진의 따뜻한 눈빛 앞에서 무너졌다. 사실은 그녀는 명절 이야기, 손목 이야기, 남편의 무관심 이야기를 쏟아냈다. 혜진은 커피를 내려놓고 선미의 손을 잡았다. 선미야, 그건 정상적인 결혼 생활이 아니야. 너 지금 학대당하고 있는 거야. 정서적 학대도 엄연한 폭력이야. 학대라니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선미는 손사래를 쳤다.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너 거울 봤어? 얼굴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예전에 너는 어디 갔어? 디자이너 꿈꾸던 그 반짝이는 눈빛은? 선미는 할 말을 잃었다. 혜진은 명함을 꺼내 선미에게 건넸다. 일단 이거 가지고 있어. 내 사무실 번호야. 언제든지 전화해. 상담만이라도 받아봐.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는 명함을 꺼내 들여다봤다. 강혜진 법률사무소, 가사 전문 변호사. 그녀는 명함을 지갑 깊숙한 곳에 넣었다. 아직은 아니었다. 아직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직이 얼마나 남지 않았는지 그때의 선미는 몰랐다. 그날 저녁 민우가 퇴근해서 현관문을 열었다. 밥은? 선미는 식탁에 저녁상을 차렸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나물 반찬 3가지. 민우는 숟가락을 들더니 인상을 찌푸렸다. 이게 뭐야? 된장찌개가 왜 이렇게 싱거워? 손목이 아파서 간을 제대로 못 봤어. 미안해. 선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우는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손목이 아프면 병원 가서 치료를 받든가. 밥은 제대로 해야지. 내가 돈 벌어오는데 집에서 이것밖에 못해? 선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나도 아파서 힘들어. 조금만 이해해줘. 이해? 내가 뭘 이해해? 난 매일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으며 사는데 집에 와서까지 이런 밥을 먹어야 돼? 선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당신이 해봐. 23년 동안 내가 얼마나 해왔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다. 민우는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선미를 쳐다봤다. 지금 나한테 소리 지르는 거야? 응, 소리 지르는 거야. 나도 사람이야, 기계가 아니라고. 민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선미에게 다가왔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너 지금 정신이 나갔구나. 그는 손을 들어 선미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선미는 뒤로 휘청거리며 벽에 부딪혔다.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대들지 마. 알겠어? 민우는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선미는 벽에 기대선 채 주저앉았다. 어깨가 욱신거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다. 이게 내 인생인가? 이게 내가 선택한 결혼인가? 그녀는 지갑에서 혜진의 명함을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전화번호를 눌렀다. 혜진과의 상담은 선미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었다. 선미야, 네가 지금까지 한 집안일을 시간당 최저임금으로 환산하면 얼마인지 알아? 23년이면 최소 3억은 넘어. 너한테 월급 한 번이라도 준 적 있어? 선미는 멍하니 고개를 저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니었어. 나는 전업주부니까. 당연한 게 아니야. 가사노동도 노동이야. 법적으로도 이혼 시 재산 분할해서 인정받을 수 있어. 그리고 너 남편한테 맞았잖아. 그거 폭행이야. 신고할 수 있어. 혜진의 말에 선미는 눈이 커졌다. 그동안 자신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사실은 당연하지 않았다는 깨달음이 밀려왔다. 나 이혼하고 싶어. 선미가 처음으로 입 밖에 냈다. 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는 필요해. 증거를 모아야 해. 폭행 증거, 가사노동 증거, 정서적 학대 증거. 병원 진단서, 문자 내역, 녹음 파일 뭐든 좋아. 선미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 며칠 후 또 다른 사건이 터졌다. 선미의 어머니가 넘어져 병원에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은 것이다. 선미는 황급히 민우에게 말했다. 여보, 엄마가 입원하셨대. 나 병원 좀 다녀올게. 민우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다. 오늘은 안 돼. 우리 엄마 오신다고 하셨어. 저녁 준비해야지. 그래도 우리 엄마가 다치셨는데. 너희 엄마는 큰일 아니잖아. 그냥 넘어진 거잖아. 우리 엄마가 더 중요해. 민우의 말에 선미는 피가 거꾸로 솟았다. 우리 엄마도 내 엄마만큼 중요해. 뭐? 민우가 벌떡 일어났다. 지금 감히 우리 엄마랑 내 엄마를 비교해? 비교가 아니야. 둘 다 소중한 거지. 선미도 물러서지 않았다. 민우는 다가와 선미의 팔을 세게 잡았다. 너 요즘 버릇이 없어졌어.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기어오르네. 그는 선미를 밀쳤고 선미는 소파에 넘어졌다. 바로 그때 대학생 아들 준호가 방문을 열고 나왔다. 아빠 뭐 하는 거예요? 준호가 소리쳤다. 민우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말했다. 너 공부나 해. 어른 일에 끼어들지 마. 어른 일이요? 이게 어른이 할 짓이에요. 엄마한테 손 찍어 마는 게. 준호는 어머니를 일으켜 세웠다. 선미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바라봤다. 괜찮아. 준호야, 엄마 괜찮아. 안 괜찮아요, 엄마. 저 다 봤어요. 아빠가 엄마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저 참고 있었는데 이제 못 참겠어요. 준호는 핸드폰을 꺼내 방금 전 상황을 녹화했다는 것을 보여줬다. 민우의 얼굴이 굳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증거 확보했어요. 이거 경찰에 제출할 거예요. 그날 밤 선미는 준호와 함께 집을 나왔다. 근처 모텔에 짐을 풀고 선미는 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혜진아, 나 이혼할래. 지금 당장 시작하고 싶어. 혜진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알았어. 내일 사무실로 와. 우리 준비하자. 다음 날 선미는 혜진의 사무실에서 이혼 소장을 작성했다. 손이 떨렸지만 마음은 확고했다. 그녀는 더 이상 박선미가 아닌 며느리, 아내라는 이름에 갇힌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 자기 이름으로 살아갈 준비를 하는 사람이었다. 이혼 소송은 치열했다. 민우 측에서는 선미가 가출했다며 유책 배우자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준호의 동영상, 병원 진단서, 시댁 식구들과의 문자 메시지 등 증거가 선미 편이었다. 특히 명절 음식 준비 비용을 선미 개인 카드로 결제한 내역들이 결정적이었다. 23년간 수천만 원을 혼자 부담한 것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민우의 폭행과 정서적 학대를 인정했다.
피고는 원고를 동등한 배우자로 대우하지 않고 가사노동을 착취하며 폭력을 행사했음이 명백하다. 판결문에는 그렇게 적혔다. 선미는 재산의 60%와 위자료를 받았다. 민우는 법정에서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한때 자신이 지배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을 떠난 것이다. 이혼이 확정된 날, 선미는 혼자 카페에 앉아 서류를 내려다봤다. 이혼 확정 판결문. 23년의 결혼이 이 한 장으로 정리됐다. 슬프기보다는 홀가분했다. 오랜 족쇄가 풀린 기분이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다. 봄볕이 따스했다. 새 출발은 생각보다 빨랐다. 선미는 작은 원룸을 얻어 이사했다. 23년간 살던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방 하나로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더 넓게 느껴졌다. 자기만의 공간이 생긴 것이다. 벽에는 오래전 그렸던 디자인 스케치를 걸었다. 먼지 쌓인 꿈을 다시 꺼낸 것이다. 혜진의 소개로 작은 패션 스타트업에서 일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서툴렀다. 20년 넘게 손을 놓았던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손에 펜을 쥐고 종이에 선을 그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을 느꼈다. 선미 씨, 감각 정말 좋으시네요. 어디서 일하셨어요? 젊은 동료가 물었다. 오래전 일이라 사실 거의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퇴근 후에는 어머니를 찾아갔다. 요양병원에 계신 어머니는 딸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아니에요,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 이제 제 이름으로 살아요. 선미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주름진 손이었지만 그 어느 것보다 따뜻했다. 어느 토요일, 선미는 혼자 바다로 여행을 떠났다. 동해안 작은 해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었다. 짠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일기장을 꺼내 글을 썼다. 나는 오늘부터 박선미로 산다. 누군가의 아내도 며느리도 엄마도 아닌 그냥 박선미로.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곳에 가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난다. 이게 자유구나. 1년 후, 선미는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를 차렸다. 크지 않았지만 온전히 그녀의 공간이었다. 간판에는 선미 디자인 스튜디오라고 적혀 있었다. 개업식 날, 혜진과 준호가 꽃다발을 들고 왔다. 엄마 축하해요. 정말 멋있어요. 준호가 말했다. 고마워, 아들. 그날 저녁 혼자 스튜디오에 남아 불을 켜고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도시의 불빛이 반짝였다. 선미는 미소 지었다. 4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자기 이름표를 단 공간, 자기 이름으로 계좌를 만든 통장, 자기 이름으로 계약한 사무실. 모든 것이 박선미의 것이었다. 3년이 흐른 어느 가을날, 선미는 백화점에서 자신의 디자인 전시회를 열었다. 중년 여성을 위한 재탄생 컬렉션이라는 주제였다. 그녀가 디자인한 옷들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억눌렸던 여성들의 해방을 상징했다. 화려한 색감, 편안한 핏, 자신감을 주는 실루엣. 전시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오프닝 행사가 한창일 때 선미는 멀리서 낯익은 얼굴을 발견했다. 전 남편 민우였다. 그는 초라한 모습으로 전시장 입구에 서 있었다. 선미는 잠시 망설이다가 그에게 다가갔다. 왜 왔어요? 민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 소식을 들어서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 축하한다는 말하고 싶었어. 고마워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남이에요. 서로의 삶에 개입하지 않기로 해요. 선미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감정의 동요가 없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혹시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나 많이 반성했어. 정말로. 선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미소 지었다. 미안하지만 저는 지금이 너무 좋아요. 박선미로 사는 게 이렇게 행복한 줄 몰랐어요. 민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선미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걷는데 가슴 한편이 먹먹했다. 미련이 아니라 그 세월이 안타까웠다. 하지만 후회는 아니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으니까. 전시회가 끝나고 선미는 친구 혜진, 아들 준호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엄마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엄마가 제일 빛났어요. 준호가 말했다. 혜진도 웃으며 말했다. 야, 박선미. 너 진짜 대단해. 나도 자극받았어. 나도 뭔가 새로운 거 해볼까? 혜진아, 넌 이미 충분히 멋지잖아. 근데 진짜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난 지금도 저 지옥에 있었을 거야. 셋은 와인잔을 부딪혔다. 그날 밤 선미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작은 원룸은 여전히 아늑했다. 그녀는 베란다 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봤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이제 제 이름으로요. 그녀는 하늘을 향해 속삭였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다. 다음 날 아침, 선미는 스튜디오로 출근했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프로젝트 의뢰서가 놓여 있었다. 한 대형 브랜드에서 협업 제안이 온 것이다. 그녀는 의뢰서를 읽으며 미소 지었다. 좋아, 해보자. 펜을 들고 스케치북을 펼쳤다. 하얀 종이 위로 선이 그어지기 시작했다. 그 선 하나하나가 그녀의 삶을 그려나갔다. 점심시간, 선미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다. 엄마, 저예요. 주말에 뵐게요.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래, 딸. 조심히 와. 전화를 끊고 선미는 창밖을 바라봤다. 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쏟아졌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저녁, 스튜디오 문을 닫고 나오는데 한 젊은 여성이 다가왔다. 저기 박선미 디자이너님이시죠? 전시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저도 사실 지금 이혼 준비 중이에요. 너무 무섭고 막막한데 디자이너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났어요. 선미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요. 두렵지만 그 문을 열면 새로운 세상이 있어요. 당신도 할 수 있어요.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선미는 그녀를 안아주었다. 마치 과거의 자신을 안아주는 것 같았다. 여성이 떠나고 선미는 홀로 거리를 걸었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다. 하지만 그 그림자는 더 이상 무겁지 않았다. 가벼웠다. 집에 도착해 샤워를 하고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선미는 생각했다. 나는 46세에 다시 태어났다. 늦은 게 아니었어. 오히려 딱 맞는 타이밍이었어. 그녀는 눈을 감았다. 꿈속에서 그녀는 날고 있었다. 누구의 허락도 눈치도 필요 없이 그냥 날고 있었다. 다음 날 선미는 새 프로젝트 미팅을 위해 브랜드 본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생기 넘치는 눈빛. 이게 나구나.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그녀는 자신감 있게 걸어 나갔다. 회의실에서 브랜드 담당자들이 그녀를 맞이했다. 박선미 디자이너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디자이너님의 이야기와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선미는 밝게 미소 지으며 악수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좋은 작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고 선미는 자신의 철학을 설명했다. 제 디자인은 단순히 옷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여성들이 억눌렸던 자신을 해방시키고 진짜 자기 모습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자기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회의실은 박수로 가득 찼다. 프로젝트는 즉석에서 승인됐다. 회의를 마치고 나오는 길, 선미는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다. 혜진아, 프로젝트 따냈어.
오늘 저녁 쏜다. 혜진의 답장이 바로 왔다. 크크크. 역시 우리 선비 최고. 저녁 7시에 보자. 선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고 거리를 걸었다. 바람이 상쾌했다. 하늘이 높았다. 세상이 넓었다. 그날 저녁 혜진과 준호와 함께 모여 축하 파티를 했다. 작은 식당이었지만 웃음소리로 가득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아빠는 후회할 거예요. 준호가 말했다. 선미는 고개를 저었다. 후회하든 말든 이제 상관없어. 난 내 길을 가는 거야. 그게 중요한 거지. 밤이 깊어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선미는 편의점에 들러 아이스크림을 샀다. 예전에는 살찐다고 시댁에서 뭐라고 할까봐 먹지 못했던 것들. 이제는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집에 와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드라마를 봤다. 그냥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이 평범함이 그녀에게는 가장 큰 행복이었다. 잠들기 전 선미는 일기를 썼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내일은 더 좋을 것이다. 나는 박선미다. 누구의 그림자가 아닌 나 자신으로 빛나는 박선미다. 이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일기장을 덮고 불을 껐다. 어둠 속에서도 그녀는 미소 짓고 있었다.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다. 고요한 밤이었다. 선미는 평화로운 숨을 쉬며 잠들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끝없이 펼쳐진 들판을 걷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를 가로막지 않았다. 그녀는 자유로웠다. 완전히, 온전히 자유로웠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